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과자시장에 장을 보러 온 유정은이라고 합니다. 내일 그냥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같은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안중근 의사님 사형 선고 받았다는 날이라는 거는 아예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이런 날이었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아예 또 생각도 안 해봤던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네. 발렌타인데이는 연인들이 뭐 초콜릿 주고받기 좋은 날이니까 좀 기쁜 날이기도 한 것 같은데 좀 이제 상술적인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포스터에 안중근 의사 손가락 잘린 걸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 같아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가자 시장의 장을 보러 오신 유정은 씨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내일이죠.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청춘 남녀가 사랑을 서로 고백하는 날이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를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는요.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에서는요.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 체육계 책임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23님은요. Yes.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조리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절돼야지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7711님은요. No. 물론 체육계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체육계가 안현수 선수를 러시아로 내몰았다고는 못하겠네요. 복합적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훌륭한 인재를 보낸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은 분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고요. 스마트폰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소치 동계올림픽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내줄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네, 이번에는 소치 동계올림픽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최영철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소치입니다. 네, 자 소치에 김연아 선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한국, 일본, 러시아 기자들이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김연아 선수가 무사히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네. 아주 이 김연아 선수를 보기 위해서 외국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들 나갔나 보네요. 그러니까. 네. 김연아 선수. 자, 소치에 입국한 다음에 몸 풀고 또 뭔가 현지 적응 훈련을 이제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휴식도 취하지 않고 곧바로 오늘 오후부터 연습 링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소치 올림픽에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올림픽 2연패를 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 시각 현재 경기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자 쇼트트랙 800m 8강전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쇼트트랙 500m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500m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선수가 1위로 준결승에 무사히 올랐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500m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불꽃 접전이 예상됩니다. 4년 전 밴쿠버 올림픽 쇼트트랙 500, 1000,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의 왕멍이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불참한 것이 우리로선 행운입니다. 한국은 심석희, 박성희, 김아랑 선수가 나서는데요. AP통신에서 박성희 선수가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 박성희 선수가 500m에서 우승한다면 이 종목 금메달은 처음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 여자 쇼트트랙 500m. 500m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 번도 메달을 딴 적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금메달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1000m, 1500 계주에서 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500m 박승희 선수에 대해서 외신들이 강력한 금메달리스트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모태범 선수 아깝게 두 번째 메달 사냥에 실패했어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현장에 있던 한국 기자들 대부분이 모태범의 메달 획득 기사를 미리 작성해 놓았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모태범은 그 정도로 메달에 대한 강한 믿음을 주었는데 결과는 네. 참패에 가까웠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왜 스포츠 기자들이 미리 기사를 이렇게 작성해 놓습니까? 금메달 후보에 대해서는 통상 스토리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상 모태범은 경기 직전까지만 해도 네. 금메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메달은 무난하니라고 큰 아. 기대를 모았습니다. 네. 그러면 미리 작성해 놓은 기사는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보도도 못 되고 사장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 버리고 기사를 재작성해야 되는 그런 피말리는 순간이 됩니다. 아, 피말리는 순간. 아, 참. 모태범 선수가 우리 현지에 있는 스포츠 기자들을 또 피말리게 만들었군요. 네. 자, 이규혁 선수. 참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메달을 못 땄어도 정말 아름다운 경기를 했다 이런 평가들 많이들 하는데 현장에서 보실 때 어땠습니까? 네, 이규혁 선수 어제 현역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난 뒤 트랙을 한 바퀴 돌면서 관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뭉클했는데요. 한국인으로서 동하계 올림픽 최다 6번 출전 기록 그 자체만으로도 이규혁 선수는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올림픽 금메달과는 끝내 인연을 맺지 못했는데요.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 향후 학업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꼭 메달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의 정신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컬링. 네. 컬링. 최근에 이제 컬링 처음 봤다. 심지어는 그 청소기 같은 것을 이렇게 뭔가 청소기에 많은 커다란 돌덩이를 던지는 것이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주 시청률도 높고 한국 여자 컬링이 그래도 굉장히 세계 강팀과에서 선전하고 있어요. 네, 애초 세계 랭킹 10위로 출발해가지고 1승 2패 현재 종합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이란 단어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모두 한국보다 실력이 뛰어난 팀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가 하루아침에 완성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정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차분히 기다리면서 기량을 쌓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자 컬링은 오늘 하루를 쉬고 내일 세계 랭킹 8위 홈그라운드의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맞붙습니다. 어이구, 홈그라운드의 러시아. 만만치 않겠네요. 그래도 스웨덴과의 경기를 보니까 참 열심히 싸우는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내일은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일은 메달과는 좀 거리가 있는 종목을 열리는데요.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 황준호 선수와 컬링 여자 러시아 그리고 중국 예선전이 있고요. 스켈레톤의 이한신, 윤성빈 선수가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15km의 문지희 선수, 남자 스키점퍼의 강칠구, 김영기 선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소치 현장에서 우리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소식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치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한국일보의 최영철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계속해서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진행이 많이 어렵습니다.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도산대로는 사고 난 구간이 있는데요.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청담 사거리 내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5km 미만의 정체니까 이동하실 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대로 따라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신사역에서 노년역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편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도 정체입니다. 교차하는 봉은사로는 차병원 사거리부터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양 방면이 밀리고 있습니다. 동작대로는 이수 교차로에서 경문 고등학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사대문 안쪽은 소곡로, 회원사거리부터 한국은행 앞까지 양 방면이 정체입니다. 그 밖에 우정국로는 조계사 앞부터 광교 남단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일이죠. 2월 14일. 2월 14일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초콜릿으로 마음을 전하는 날, 발렌타인데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날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마음을 떠올려야 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바로 이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이날을 2월 14일을 정하자는 이런 여론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그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상과 관련해서 문화평론가 김성수 평론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2월 14일 그러면 대부분의 젊은 분들은 이제 발렌타인데이 하고 아주 그냥 순식간에 답변할 것 같은데 이게 예. 사실 먼저 발렌타인데이라는 그 자체 이게 언제부터 나왔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초콜릿이 많이 팔리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 발렌타인데이는 특히 유럽에서 지키는 그런 축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축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가톨릭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축일이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서기 269년이었죠. 네. 로마 황제 클라우디스 2세가 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군인을 많이 모으려면은 결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한 그런 젊은 남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결혼 금지령을 내리죠. 이럴 때 몰래 교회로 찾아온 젊은 연인들에게 발렌티노 주교가 몰래 주례를 서줬죠.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황제가 발렌티노 주교를 탄압해서 결국은 효수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렌티노 주교가 성인으로 추앙되고 그 순교일이 2월 14일이 서로 사랑과 감사를 담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유럽에서는 연인들을 위한 날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평소에 굉장히 고마웠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그 편지를 보내거나 꽃을 보내는 그런 날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네.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1936년에 네. 일본 고베의 한 제과업체에서 예.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순교 성인의 축일을 맞아서 네. 초콜릿 광고를 시작했어요. 발렌타인 초콜릿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네. 그러면서 발렌타인데이는 초콜릿을 선물해야 하나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고 예. 아예 1960년에 일본 모리나가 제과에서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당신이 먼저 고백을 해라. 용기 있게. 그리고 발렌타인데이를 즐겨라. 이렇게 본격적인 사랑 고백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열광적으로 지키고 있는 발렌타인데이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예. 좀 이 왜곡되어 있는 형태로 그대로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상업적인 그런 날로 지금까지 이어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평론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로 그 발렌타인 주교의 이런 이야기는 잘들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 발렌타이노 주교의 숭고한 죽음을 생각한다면 이날이 이렇게 초콜릿 회사들의 상술로 범벅이 되거나 명품 백을 선물하는 그런 날로 인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명품 백이 또 왜 나왔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최근 보니까 주요 일간지를 대상으로 이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이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 날짜다 이런 거를 좀 광고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대단한 그 화제가 됐는데요. 예. 사실 그 2012년에 먼저 자기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누리꾼이 유튜브에 이 관련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3분가량 되는 이 동영상에 하얼빈역에 내린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겨눈 안중근 의사 모습, 현장에서 체포된 뒤에 그의 행적들, 그다음에 또 안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 내용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조 마리아 여사가 그 항소를 하려면 그냥 죽어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셨어요. 일본한테 구걸하지 말아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동영상이 7만 회 넘게 그 유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2월 14일을 새롭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 교육청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서 더욱더 확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월 14일 이러다가 이제 발렌타인데이는 사라지고 또 한국적인 또 새로운 기념일이 또 탄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그 기념일이라고 하는 건요. 네. 어떤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아주 인간적인 그런 하나의 기억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에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메시지, 정신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로 이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폄하, 뭐 혹은 근현대사에 대한 왜곡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이런 자발적인 누리꾼들의 운동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였습니다. 이어서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형 선고 날이 또 어떠한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연구소 소장이신 조광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날이다. 참 모르신 분들 많았을 텐데 당시 예. 사형 선고를 받았을 당시 청년 안중근이었는지 연세, 나이 또 어떤 인물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30세 간 넘은 청년이었습니다. 안중근은. 그 당시 안중근이 이거를 감행을 할 때 그 국제 정세를 보자면은 네. 제정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 지배를 놓고 충돌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결과로 노일 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이 이겼죠. 일본은 한반도 지배에 그치지 않고 중국 만주 일대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던 때입니다. 즉 당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거의 부정했고 중국이 일본의 침략에 노골적으로 이제 직면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청년 안중근은 의분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 의사가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하지 않은 이유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안중근은 자신의 그 사상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죠. 그러나 이 자신의 그 사상인 동양평화론을 다 지필을 할 때까지 사형을 유보해 준다는 조건으로 그는 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법정에서는 이러한 약속을 철저히 거부하고 안중근 내지는 우리 민족을 우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안중근 의사 또 중국 역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것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현직 총리가 안에서 테러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또 관방장관도 이야기를 하고 또 망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거는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한다면은 안중근은 범죄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중근의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말이죠. 그러나 안중근은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거기에 저항한 행위는 결코 테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의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안중근을 테러라고 본 것 그 자체는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가 정당했다는 이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잘했고 조선을
계몽시켜줬다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의 의거를 의거로 보지 않고 테러로 본다고 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 과정 전체에 대한 자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안중근의 후예들이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나왔죠. 네. 이 안중근의 후예들은 바로 일제에 저항을 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네. 안중근 후예들 독립운동가 모두가 다 범죄자고 그리고 또 그들 모두가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나 독립운동은 오늘날 그 정당성을 세계사적으로도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네. 일본의 그와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국보다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또 역사적인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최근에 와서 중국에서 바로 안중근 기념실을 하루빈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안중근 연구는 한국의 그 본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마 안중근을 이렇게 중국에서 다시 인식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일본이 취하고 있는 우경화 경향 내지는 그 국수주의적인 그 경향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수주의에 대한 경고. 네. 예, 지금 교수님이 속해 계신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여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예,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에서는 우선 안중근의 활동과 사상에 대해서 역사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연구라고 하는 거가 안중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연구자들이 안중근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안중근 관계 자료를 모두 모아가지고 그 전집을 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11책이 간행될 예정이고 거기에 이어서 한 20여 책 분량의 자료들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자료집에 대해서 국가 당국자나 아니면 유지자들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정말 애를 많이 쓰시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연구소의 소장이신 조광 교수였습니다. 반도유보라 김현욱입니다. 동탄에서 4,600여 세대를 분양한 반도유보라가 2월 동탄을 놀라게 할 중소형 1,100여 세대 아이비파크 3.0을 공개합니다. 와우! KTX 동탄역에서 문화디자인밸리까지 동탄 이신도시 동탄 대로의 중심에서 아이비파크 3.0을 만나보십시오. 문의 1800-0038.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er,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til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네, 0451님의 의견인데요.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 체육계 책임니까와 관련된 거죠. 예체능계의 뿌리 깊고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뜯어 고쳐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비서관을 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공정사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3211님은요. 잘못을 따지자면 하나부터 10까지 똑바로 따져보고 탓을 해야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죠. 4라운드에서는요, 세계를 보는 창에서 임상훈 편집장과 함께
일본의 두 가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강력히 대두되어 있는 것이 우경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심적인 일본인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문제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경제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세금을 제대로 걷자라는 것이 주요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국세청이 이 바로 세원 관리를 강화하나 보죠? 네, 국세청이 그 탈세 가능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세원 관리를 강화해서 올해 국세를 작년보다 14조 7천억 원 더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204조 9천억 원의 세금을 걷어들이기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외 탈세와 대법인 대자산가, 고소득자 영업자, 민생 침해사범 등 4대 분야에서 세정 역량을 집중해서 세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또 성형외과와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루 가능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서 탈루 세금도 철저하게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투자 문제 한번 짚어보죠. 해외에 대한 직접 투자가 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나 봐요. 네, 작년도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351억 2천만 달러로 2012년보다 11%가 줄었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에는 32.7%나 증가했는데 2012년에 13.6%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2년 연속 하락한 겁니다. 특히 광업 부분에서 32% 급감했는데요. MB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 정책으로 이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가 급증했다가 다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중국 경제 문제 좀 짚어보죠. 중국이 지난해 무역 규모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었다. 이런 관측이 나왔나 보죠.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중국 내부의 그 분석이긴 한데요. 미국 상무부와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양국의 무역 통계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 규모가 3조 9,1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지난해 중국 무역 총액이 4조 1,600억 달러로 이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을 합하면 미국이 여전히 중국을 앞지른다는 지적이 있지만 적어도 상품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참 소비자들의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보죠. 연회장이나 호텔 등에 미리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참 이 소비자들이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로 좀 많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모두 158건인데요. 이 중에서 계약 해지를 거절당한 경우가 96%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현재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행사 2달 전에만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잔치까지 2달 이상 남았는데도 업체가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을 넣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85%에 달했습니다. 또 행사 2달 안에 해지하더라도 전체 이용 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되는데 최고 70%까지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모두 불공정 약관이기 때문에 약관을 잘 읽어보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약관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들여다보는 조금 다른 국제 뉴스. 더 큰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세계를 보는 창. 네, 세계를 보는 창.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갈수록 점입 가경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본의 우경화 행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정권의 막말 공세가 갈수록 더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갈지 정말 예측 불가일 정도인데요. 자, 그런데도 또 일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죠. 무라야마 전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아베 정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무라야마 전 총리와 뜻을 같이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평화적인 그런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아베 정권의 지지도는 60%를 넘고 있고 특히 최근 도쿄도지사 선거 결과를 보면은 젊은 층, 특히 20대들이 많이 지지해서 일본의 젊은 층들이 우익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안의 두 목소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의 임상훈 편집장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이야기 정말 답답한데 먼저 우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간단히 먼저 짚어볼까요? 미국부터 네. 가볼까요? 네, 지난 한 주 미국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죠.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교과서의 동해를 병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이제 병기해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제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서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이 결과 일본의 로비전을 극복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또 반면에 이 한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이 의원들의 이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미국 사회에서 어떤 부작용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이야기 한 김에 미국 이야기에서 하나 더 짚어보죠. 미국의 세연중 위원장으로 취임한 네. 제넷 앨런 의장 있지 않습니까? 네. 전임자인 버냉킷의 정책을 당분간은 계속 이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전 답변서를 내놓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계속 축소를 해 나가고 그러면서도 또 이 초저금리 기조 이것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니까는 버냉키 전 의장하고 같은 기조로 계속 가겠다. 당분간은 적어도.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미국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 기조대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웃 나라 일본으로 가보죠. 일본에서 도쿄도 도지사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른바 친아베 대 반아베 대결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결국 싱겁게 끝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친아베 반아베 그리고 또 원전 대 탈원전 이런 대결로 이제 관심을 모았었는데 마스조의 전 후생 노동상이 아베 정권의 지지를 등에 업었죠. 고이즈미가 지지한 호소카와 전 총리를 아주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1위와 2위 차가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는데 호소카와 전 총리는 3위에 그치는 데 만족을 해야 됐고요. 결국 이게 본의 아니게 중간 평가로 이제 나오면서 아베 정권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어쨌든 도쿄 도민들은 원전, 탈원전 이런 거시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경기라든가 사회보장, 고용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그런 선거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네, 그건요. 그렇죠. 네. 지난 11일이었죠. 그저께 네. 일본의 건국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네. 이 행사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건국 기념일의 날입니다. 건국 기념일도 아니고 건국 기념일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초대 일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진무천왕의 즉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 이게 역사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 신화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국경일로 정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이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국가주의에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민당이 없어졌던 이 날을 다시 2차 대전 폐명 이후에 다시 부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상징성 여부, 이게 이거를 인정하는 쪽이 이제 보수 진영,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쪽, 이거는 신화일 뿐이다. 이런 게 또 진보 진영,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날을 기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 중에서도 이번에 기념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 아베 총리가 처음이라고 하죠. 아베 정권이 결국 이런 기념일까지도 또 부활하네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무라야마 전 총리. 무라야마 다마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무라야마
전 총리 어떤 인물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무라야마 전 총리가 재직한 게 94년에서 9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직을 비교적 길지는 않은 그 기간이었는데 그때가 사회당 출신의 총리가 47년 만에 탄생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민당 일당 체제가 이제 수십 년을 이어오다가 사회당 총리가 들어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그런 그 인물이었는데, 물론 사회당 단독으로 정권을 탄생시킨 건 아니었고요.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친 그 자민당, 이게 이제 탄생을 해서 오랜 집권 기간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파벌 정치다, 금권 정치다, 이런 이제 문제가 많았고, 분열이 심해지면서 이제 지탄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합집산이 이제 계속이 된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반자민당 연대 세력이 나오니까 이 자민당이 계속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사회당 당수였던 무라야마 총리를 만드는 데 협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무라야마 총리였던 거죠. 그러면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그렇죠. 사회당 출신의 총리로서 이제 관심을 받았지만, 그리고 이 파격적인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은 한반도 분단, 여기는 일본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 정권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인데, 그 독자적인 목소리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당 의원 수보다 자민당 의원 수가 당연히 훨씬 많았고, 그러니까 자민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분단 일본 책임론, 그것도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도로 접는 일본의 그러니까는 주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나요? 그쪽에서 이 반응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루 만에 접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무라야마 다마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이라든지 일본 내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그 해외 반응, 그러니까는 중국이라든가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서구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과, 이것은 좋지만 이게 과연 무라야마 총리 개인의 뜻이냐, 아니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첫 사회당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의 역학 관계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학관계, 일본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뭔가 좀 자유롭지 못했다. 네. 이제 그게 바로 무라야마 다마에 대해서 일본의 이 아베 정권이 자꾸 공격하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무라야마 다마의 주체가 과연 일본 사회의 주류 세력이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면 무라야마 개인 총리의 개인 생각이었나, 이제 이런 그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 무라야마 총리가 과거 일제가 저지른 전범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당시에 그 보상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국가가 보상을 하는 건데, 무라야마 총리는 그 당시에 국가 보상 문제는 꺼내지도 못하고요. 그 아시아 여성기금이라는 좀 엉뚱한 우회를 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오히려 지금까지도 좀 일각에서는 그 위안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다마 외에도 고노 다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네. 과거사 관련된 다마들이죠. 사주와 관련된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라야마 다마가 1995년에 나온 건데요. 그때가 이제 2차 대전 50주년이었죠. 종전 50주년. 그래서 이제 그 8월 15일 날 이제 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와의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게 이제 무라야마 다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베 정권이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역사가 이게 맞게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들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통렬한 반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2년 전에 고노다마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고노다마는 93년에 있었고요. 당시 이제 그 관방장관이었습니다. 이 고노다마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그 강제성을 인정한 발언이었는데,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위안부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가 됐었다. 그다음에 일본군이 관여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던 것이 이제 고노다마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8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미야자와 관방장관이 또 미야자와 담화라는 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교과서 문제인데요. 그 3.1 운동을 데모나 폭동으로, 그리고 한반도 침략을 진출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한 사실, 그걸 인정을 하고
이 교과서 검정 기준의 국제사회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담화 이렇게 과거에도 이런 담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지적하신 표현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교과서 왜곡에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 담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본 사회가 완전히 거꾸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 일본이 과연 이 두 개의 목소리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일본 사회가 변한 거냐 좀 이게 굉장히 지금 관심이 가는 그런 이제 주제인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에는 두 목소리가 있느냐. 역대 정권에서 분명히 이 과거사를 더 진솔하게 그리고 양심적인 그런 목소리로 표현하는 그런 정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들 국민들의 반응을 보더라도요. 대체적으로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에 반대한다는 비율이 절반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반응이 이런 목소리들이 정치적인 결정체로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담화의 공통점들이 전부 중립적인 그런 정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또 하나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단명한 정권에서 나왔다는 그런 공통점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정된 정권 창출을 못한 정권들에서 나왔다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안정적인 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율 자체만을 놓고 보면요. 네, 아베 정권 같은 경우에 아베 정권이 내놓은 담화라는 것을 보면은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네, 담화를 그렇죠. 내놓은 것도 뭐 그냥 주로 망언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수리적으로는 절반씩 일본의 국민들의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 도쿄 도지사 선거만 보더라도 아베 정권을 등에 업은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고 우리가 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베 정권 표가 좀 이게 뭐라고 할까요? 반 아베 정권 표가 이제 분산됐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엄청나게 낮았던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반 아베 목소리들은 이 투표율이 이렇게 낮았다는 것이 아예 정치에 무관심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대의 우경화 성향이 좀 두드러지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그런 점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현재 삶이 불안하고 위기 속에서 출구가 안 보일 때 이게 좀 뒤로 회귀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90년대 이후에 경제적인 침체, 그다음에 자신감 상실 이렇게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절반은 우경화의 깃발 아래 회귀하는 그쪽으로 모이고 절반은 이 현실에 침묵하면서 염세적인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그게 지금의 일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은 바로 이제 20대 젊은 층들의 이제 우경화 성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이제 결국은 일자리가 제대로 없고 네. 비정규직이 많고 또 파견직도 많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불만을 이 우경화 쪽으로 정부가 또 유도하는 것에 따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은 우경화 쪽으로 따라가고 나머지는 염세적인 그런 이제 위치로 빠진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베 정권은 최근에 바로 이제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죠. 이제 평화 헌법을 고치는 수정하는 네. 이른바 이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거 전쟁을 할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심지어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면서 헌법 해석을 통해서 쉽게 하겠다. 네. 아베 총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최종 책임자는 헌법 해석에 대한 변경과 관련해서 최종 책임자는 나다. 네, 자신에게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자기가 바로 이런 해석을 내가 책임지고 하면서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러니까 우리가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참 걱정이 참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참 걱정이 참 이걸 어디까지 이렇게 한일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킬지 걱정됩니다. 네. 느몽두 디플로마틱계 한국어판의 임상훈 편집장과 함께 일본의 이 우경화 움직임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정말 양심적인 목소리가 있다. 이런 일본의 두 목소리에 대해서 임상훈 편집장과 함께 세계를 보는 창에서 들어봤습니다.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6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소치 현장에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왔네요. 신다운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준중 결승에 진출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500m에서는 박승희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모두 좋은 소식 전해줬으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 체육계 책임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제작진 자체 집결한 결과를 보면요. yes or no의 비율이 8대2로 나타나서 체육계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0451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2월 12일 수요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